자, 오늘 전개사부터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3까지 살펴봤죠? 발단에서는 몰락한 양반인 허생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었고요. 그리고 허생의 집에서 허생과 허생의 아내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특히 허생의 아내를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고 싶었던 양반들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허생의 아내가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허생은 어떤 무능력한 양반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런데 이랬던 허생이 전개에 오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집을 나온 허생이 변부자네 집에 가서 돈을 빌리죠. 이때 허생의 외양은 겉모습은 몰락한 양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어떤 허생의 눈빛이나 당당한 태도나 이런 이인다운 면모를 보고 변부자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때 변부자는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한 계급이죠.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변부자에게 돈을 빌린 허생은 안성과 제주에서 매점 매석을 통해서 과일과 말총 등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조선의 취약한 경제구조라든지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 허생이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개 3에서는 빈섬에서 허생이 도둑들을 데리고 이상적인 어떤 마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백성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실학의 이용후생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허생이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7년 동안 책을 읽고 세상에 나갔더니 하고 싶은 걸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허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은 작가인 박지원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면서 그 당시 실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양반은 양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기의 어떤 신분에 맞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개 4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섬을 나온 허생은 남은 돈 50만 냥을 가지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생이 생각하는 돈의 중요성, 돈의 가치는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사실 허생 자체만 본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변부자한테 하는 말 좀 보세요.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그대 같은 장사치들이나 하는 일이요. 돈마냥이 어찌 돌을 살찌울 수 있겠소. 박지원의 다른 작품인 양반전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반은 돈을 세워서도 안 되고 쌀값을 물어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에 관심을 보이고 돈에 연연해하는 것, 이것은 양반이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 계속 이 장사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변부자가 아마도 변승업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변승업이라는 사람은요, 역관이었어요. 통역관. 그런데 역관으로서 이런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소소한 무역처럼 그런 거래들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관들은 신분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낮은 신분을 재물을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 전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변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양심적으로 10분의 1 이자만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장사치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돈을 주면서 한다고 하는 말이, 내가 한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글 읽기를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냥을 빌린 것이 부끄러울 뿐이요. 하지만 변부자는 그런 것보다 어떤 이 허생의 비범함에 더 끌리게 됩니다. 네, 선생님 조금 더 표시를 해봤는데요. 도, 글 읽기, 이게 허생이 추구하는 좋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돈, 만냥,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업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실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하는, 네,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허생입니다. 그 다음에도 허생의 이런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허생이 생각할 때 재물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먹고 살 만큼만, 힘들지 않은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선비가 가져야 할 어떤 삶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을 만나게 되면은 자주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빈낙도는 사실은 조금 궁색하면서도 가난하면서도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평온함을 느끼고 도를 즐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선비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허생 역시 이런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오며 가며 친해진 변부자가 내내 궁금하던 것을 몇 해 만에 물어봤습니다. 5해 동안에 어떻게 100만 양을 벌었소? 자, 그때 허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입니다.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적고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 나고 한 자리에서 소비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겠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사용했던 매점매서 이 사재기는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백성들에게 피해가 좀 덜 갈 만한 어떤 과일이나 말총이나 이런 것을 고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안 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허생은 자신이 쓴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변부자의 두 번째 궁금증. 내가 만냥을 선뜻 내어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거야. 하늘의 뜻이지. 자, 이게 바로 고전 문학에서 자주 보이는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25번째 줄을 보면요, 변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같은 장사치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배포요 도량이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변부자가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 맞아, 나 장사치 맞아,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허생의 특별한 비범함을 더욱더 크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허생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건 어떤가 권하죠. 남한산성의 치욕, 우리가 생각해도 참 속상한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구체적인 설명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허생전이 1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당시의 왕은 효종입니다. 효종은요, 이 남한산성의 치욕, 삼천도의 굴욕 이후에 인조의 세자들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 끌려갔었던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네, 효종이라는 왕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북벌론이 굉장히 우세했던 때예요. 청나라에게 받은 이 치욕을 우리가 그냥 잊을 수 없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변부자의 권유에 허생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볼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허생전은 한문소설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이 지들끼리만 신났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등용할 생각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변부자도 허생 성격 어느 정도 알죠? 아, 말해봐야 안 통하겠구나. 네, 그래서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가서 이제 이완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 이완이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에요. 효종 때 어영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어영대장이라고 하는 역할은요, 북벌론의 어떤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완대장, 이완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효종 밑에서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이유,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초반부에. 실제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이거 진짠가? 하는 어떤 실제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 이거 혹시 진짜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을 더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겠죠. 자, 허생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변부자가 이완대장에게 허생을 소개하는 것으로 전개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위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어떤 어영청이라고 하는 곳의 대장인데 그럼 엄청난 사람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쓸 허생이 아니죠. 권위나 권력에 아랑곳하지 않은 허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생 가만히 보면 강강약약인 것 같아요.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한. 네, 드디어 이완대장을 방으로 들였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죠.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권위나 권력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허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완이 당황해요. 자, 이렇게 이완대장과 허생의 대화가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완은 북벌론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허생을 영입하기 위해 온 사람이죠. 그런 이완에게 허생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 추천할 테니까 임금이 직접 삼고초려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예요.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3번 찾아간 거죠. 3번 찾아갔다는 건 뭐예요? 2번은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재를 얻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직접 머리를 조아렸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나 체면만을 중시하면서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계책, NO!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계책 볼게요. 자, 두 번째 계책, 북벌론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피해를 준 이 청나라를 용서하지 않겠어. 이게 바로 북벌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명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종실의 딸들, 종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일가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리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 거, 세력 있는 사람들 거 뺏어다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냐?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북벌론의 어떤 허구성, 굉장히 명분을 중시하고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만 번들어야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줄 생각도 없더라는 거죠. 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그럼 뭘 할 수 있단 말이오? 이런 집권층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튼 두 번째 방법도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죠? 이제 세 번째 계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야기하죠. 우선은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서로 무역도 하고 문화도 교류하고 우리 젊은이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청나라의 실정을 정탐하게 하라는 거죠. 이 세 번째 계책은 과연 받아들일만 할까요? 이 대장은 얼빠진 듯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대부들이 모두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고 있는 마당에 누가 제 자식의 머리를 깎고 대놈 옷을 입히겠습니까? 이 세 번째 계책과 그것을 거절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완대장의 모습을 통해서 신리 대신 예법과 명분만 중시하는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세 번째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기다 적어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위기입니다. 허생은 이완대장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지만 모두 거절당해요. 거절의 이유는 비슷합니다. 명분에만 집착하는 이런 사대부의 무능함 때문에 허생은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자, 위기 부분에서는 허생의 집에서 이완대장과 허생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자, 이완대장과 허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완대장은 사대부를 대표하고요. 허생은 그런 고인물,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지식인을 대표합니다. 어떤 모습을 비판하느냐? 권위나 체면, 명분만을 중시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허생을 비롯한, 이제 여기서 허생이 작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박지원도 글을 통해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지금 허생이 느끼고 있는 그런 답답함을 박지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철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서 양반들이 하는 어떤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상투, 넓은 소매옷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합니다. 허생이 볼 때 이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단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다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 절정 부분에서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이완대장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난 허생은 주변에 있는 칼을 찾아 마치 찔러 죽일 태세로 이 대장에게 달려들고 이 대장은 엉겁결에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리죠. 마지막 결말. 다음날 이 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이미 텅 비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마무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미완의 결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우선 설화적 결말을 통해서 어떤 허생의 그런 비범한 이인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마침표를 찍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적인 이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허생의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급진적인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박지원이 이 이야기 허생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이건 내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여지를 뒀다라고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결말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31쪽 학습활동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여러분들 빈칸 먼저 채워주세요. 국어 시간엔 받아쓰기나 글씨 연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멈추고 여러분들이 먼저 채우고 나서 답을 확인하면 좋겠어요. 허생의 아내가 배고픔에 지쳐 허생에게 울면서 말하자 허생이 책을 덮고 집을 나섭니다. 10년 작정했는데 7년 책을 읽었다고 했죠. 그렇게 집을 나온 허생은 서울에서 제일 부자인 변부자를 찾아가서 돈 만냥을 빌립니다. 그 빌린 돈을 가지고 허생은 안성에 사는 과일을 제주도에 사는 말총을 모두 사들여 큰 돈을 벌게 되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허생은 변산의 도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빈섬으로 모두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을 이루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라님도 못한 일을 허생이 해냈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허생. 조정의 핵심 인물인 이환대장을 만나지만 자신이 제안한 3가지 계책이 모두 거절당하게 되자 크게 화를 내고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허생전 자세하게 한번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교실에서는 또 다른 시선으로 허생전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실에서 만날게요.